지난주 작은 마을 애플톤에서는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의 중앙공원에 있는 오래된 청동 동상이 갑자기 실종된 것입니다. 이 동상은 애플톤의 유명한 탐험가 제임스 파월스 경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었고, 마을 사람들에겐 그야말로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동네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소문난 맥스웰 할아버지가 나섰습니다. 맥스웰 할아버지는 하먼의 설명적추론 이론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무작위로 추측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그럴듯한 설명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을 회의가 열렸고 모든 사람들은 이 기묘한 사건에 대한 다양한 가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단순했습니다. 청동 동상이 얼마 전 복원 작업을 했고 작업자 중 한 명이 동상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 가설은 설명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그 작업자들은 오랜 주민이라 그동안 이상한 행동이나 문제가 없었기에 사람들은 이 설명을 일관성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훨씬 흥미로웠습니다. 동상은 사실 외계 물질로 만들어져 있었고 외계인들이 그것을 회수해갔다. 이 가설은 흥미를 끌었지만 실증적 증거가 부족하여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눈에서 레이저를 쏘는 외계인이 동상을 들고 사라지는 상상을 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지역 신문 기자가 제안했는데 캠브리지에 사는 유명한 미술품 수집가가 용병을 고용해 동상을 훔쳐갔다. 최근 들어 그 수집가가 마을에 자주 드나든 것은 사실이었고 그는 역사적인 예술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이 설명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수집가는 동상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하며 굳이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가설은 아주 미묘하고 특이했습니다. 동상은 패기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정화의 강에 잠깐 들어갔다. 매년 여름 애플톤에서는 마을 축제가 열렸고 패기 할머니는 항상 환상적인 마술 공연을 펼쳤습니다. 최근 그녀의 마술쇼에서 작은 비둘기를 순간이동시키는 마법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할머니가 우연히 동상을 순간적으로 이동시켜버린 것이 아니냐는 가설이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패기 할머니의 집에 찾아갔고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는 잔잔하게 차를 내오며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사실 그녀는 오래전부터 하모니 설명적 추론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맥스웰, 잊지 말게. 가장 그럴듯한 설명만이 진리가 아니라네. 때론 그저 꿈 같은 경험으로서만 존재하곤 하지. 그리고는 순간적으로 동상을 본래 자리로 되돌리는 마법을 부렸습니다. 할머니의 비밀은 모두에게 충격이었으나 특히나 설명적 추론 이론이 가져다준 지적 즐거움은 주민들 모두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장난은 동상이 사라지면서 발생한 긴장감을 해소했고 하먼의 설명적 추론에 대한 살아있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플톤의 주민들은 어떤 신비로운 일이 벌어져도 가장 먼저 패기 할머니를 찾아가 확인하곤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하먼의 이론처럼 단순히 가장 그럴듯한 것을 찾아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좋은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한 작은 마을에 사는 호기심 많은 청년 루카스가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를 이해하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탐험 여행이라는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여행의 목표는 혈오의 가치, 계층을 따라 각 계층의 본질을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루카스의 첫 번째 여정은 감각적 가치의 세계로 향했습니다. 그는 마을 장터에서 벌어진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축제는 감각적 쾌락의 향연 그 자체였습니다. 달콤하고 환상적인 냄새가 나는 먹거리들, 다양한 색감과 장식으로 가득한 공간, 그리고 흥겹고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루카스는 이 모든 자극이 주는 기쁨에 취해 하루 종일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고 마을이 조용해진 후 그는 과연 이 감각적 가치가 지속적인 행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치가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루카스는 생명 가치의 세계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축제를 떠나 가까운 숲으로 들어가 자연과의 교감을 시도했습니다. 숲 속에서 그는 건강한 과생명의 힘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나무들이 뿜어내는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강가에서 물소리를 들으며 그는 자신의 생명력이 한층 더 탄탄해짐을 느꼈습니다. 또한 아픈 동물을 구하고 병든 식물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생명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생명조차도 수많은 싸움과 경쟁, 그리고 결국에는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루카스는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여정은 정신적 가치의 세계였습니다. 그는 철학과 예술의 도시로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루카스는 도서관에 틀어박혀에 대한 철학자들의 저서를 탐독하고 미술관에서 수많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정신적 가치를 흠뻑 느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그는 인간의 지성과 창의성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궁의 정원에서 명상의 시간을 갖던 중 이 정신적 가치들이 인간 탄생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닌 인간에 의해 창조되고 해석된 가치라는 생각의 모종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카스가 도달한 곳은 신성 가치의 영역이었습니다. 이곳은 그가 걸어온 모든 길보다 더 희미하고 잡기 어려운 세계였습니다. 그는 산 꼭대기에 위치한 고요한 사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노승을 만나 오랜 시간 동안 무언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절대자와의 연결, 우주적 질서에 대한 통찰, 그리고 인간을 초월하는 가치에 대한 노승의 이야기를 듣고 루카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가치의 궁극적인 정점에 닿았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신성 가치의 무한성과 영원함 속에서 그는 비로소 모든 가치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루카스는 그의 모험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 여행에서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각 가치의 중요성과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파하며 진정한 행복과 의미는 모든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지점에서 발견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삶이 다양한 측면을 돌아보게 했고 그들의 삶의 새로운 깊이와 의식을 선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루카스는 다시금 그 가치를 탐구했으며 그의 여정은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을 위한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번의 재미있는 여행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가치 계층, 이론을 실생활에서 체험한 루카스의 지혜를 소중히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유럽의 고전이 깃든 도시 프라하에 위치한 카페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은 인간과 로봇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열린 작은 독서 모임의 참석자들이었다. 이들의 대화는 점점 로봇 3원칙에 대한 논의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중 한 명인 야콥은 자신이 체코에서 가장 독특한 기계공학 프로젝트의 하나인 플랫책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자랑스럽게 밝혔다. 플랫책은 체코어로 꼬마 친구라는 뜻으로 이 프로젝트는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사람들의 일상에서 로봇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탐구하는 것이었다. 야콥은 플랫책으로부터 하루 동안 벌어진 재미있는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해당 사건의 시작은 야콥의 동료 임마르타가 중요한 협상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서둘러 길을 나섰을 때였다. 그녀는 플랫책에게 아침에 준비된 커피를 챙기도록 명령했다. 플랫책은 커피를 쏟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컵을 들어 올렸다. 그러나 그 순간 한 아이가 갑자기 카페 안으로 뛰어들며 넘어질 뻔했다. 로봇의 첫 번째 원칙에 따라 플랫책은 지체 없이 커피를 내려놓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손을 뻗었다. 아이는 플랫책 덕분에 다치지 않았고 마르타의 커피는 비록 식었지만 무사히 그녀에게 전달되었다. 이 사건 이후 마르타는 플랫책에 대해 더욱 깊은 신뢰를 갖게 되었다. 그녀는 회사를 대표해 중요한 PT를 마쳤고 플랫책의 일화를 작은 유머로 섞어 이야기를 풀어내며 뜻밖의 인기를 끌었다. 마르타의 발표 중 청중의 한 명이 불쑥 질문을 던졌다. 플랫책에게 만약 커피가 떨어져서 컵이 깨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에 마르타는 웃으며 답했다. 그렇다면 플랫책은 자기 보호를 고려하여 깨진 유리 조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했겠죠. 하지만 첫 번째 원칙을 모선하여 다친 사람부터 돌본 후에 말이에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는 가운데 야콥은 플랫책이 오늘 배운 것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던진 그의 질문은 모임의 주제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었다. 우리는 인간 세계의 더 복잡한 윤리를 로봇에게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3원칙이 변하지 않는 한계점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참석자들을 더욱 깊은 철학적 성찰의 시간으로 이끌었다. 마침내 모임이 끝난 후 야콥과 동료들은 야경이 아름다운 프라하의 다리를 거닐며 저마다 마음속의 생각들을 공유했다. 그리고 그날의 마지막 생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로봇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따르고 보조할 것인가의 문제는 언제나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과정 속에 존재할 것이다. 플랫책의 작은 행동이 과학적 상상력을 통한 철학적 성찰로 이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이 가진 잠재력이 아닐까 싶었다. 그리고 그날 밤 프라하의 다리 위에서 별빛을 바라보던 순간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사색의 순간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중국의 작은 마을에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우라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공자의 철학에 정통한 이로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리우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마을 광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토론은 종종 마을 사람들을 끌어들이곤 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바로 공자의 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인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소망스러운 목소리로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리우는 웃으며 말했다. 좋다. 인에 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주지. 옛날 진이라는 이름의 성격이 급하고 다소 이기적인 젊은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과 성공만을 좇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진은 큰 이익을 보기 위해 장터로 가는 길에 나섰습니다. 길을 걷던 중 그는 도랑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진은 잠시 멈춰서서 그 상황을 바라보다가 인의 고개를 돌려 그 길을 지나쳐 갔습니다. 누군가 도와주겠지?
그는 스스로를 위안하며 소리 높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장터에 도착한 후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불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거래는 잘 진행되었지만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를 압박했습니다. 진은 그날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그 도랑을 지나쳤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의 마음속에서 작은 죄책감이 일어났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결국 그는 오랜 망설임 끝에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기에 노인은 기쁜 마음으로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이,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노인을 안전하게 땅 위로 올린 뒤 진은 그에게 물 한 컵과 빵 한 조각을 나눠주었습니다. 집은 어디신가요? 진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띠며 그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이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노인이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진은 그와 함께 걸었습니다. 대화는 무척이나 자연스러웠고 진은 자신도 모르게 노인의 이야기에 실린 지혜와 생애에 푹 빠졌습니다. 그 녀석 기회에 진은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숙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진은 자신이 더 이상 어제의 그 자신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노인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 공자의 인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얼마나 큰 만족감을 주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진은 이후로 상인으로서의 생활 외에도 마을의 이웃들을 돕고 배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리우는 이야기를 모두 마친 후에 조용히 말했다. 공자의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란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행동을 통해 실천될 수 있는 것이다. 제자들은 리우의 이야기에 고무되어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를 실천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